총선이 벌써 7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언제 결정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정말 오리무중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민주당이 내일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김영배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영배입니다. 그러네요. 새해 들어서 첫 네, 방송.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죠? 하도 현안들이 많아가지고. 예, 저도 어지러워요. 예. 네. 아유, 국민들께서도 진짜 특히나 연초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뭐 주말 사이에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싸움 났죠. 이제 지금 도대체 대한민국 어디로 가는 건지 다들 걱정 속에 바라보고 있는 요새 하루 그러니까 아닌가 싶습니다. 최초 초유 예, 이게 아주 연초부터 그러니까요. 예, 예. 사실은 저도 1월 1일 날 이제 봉화 갔다가 양산에 이제 문 대통령 네. 이제 인사를 갔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아버님 댁이 양산에 있어서 하루 잤어요. 그리고 예. 다음 날 양산 그 문 대통령 자택에 원래 오기로 이재명 했죠. 지도부가 오시기로 예.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서 이제 같이 인사도 할 겸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아침에 이제 출발하려고 옷을 딱 갈아입는데 세상에. 문자가 와요. 그 이재명 대표가 그냥 넘어졌다는 거예요. 처음에. 쓰러져 있다 이렇게. 예. 근데 대표가 왜 그런? 뭐 했길래 미끄러졌나? 예. 처음에. 예. 예. 그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은 문 대통령 댁으로 가다가 예. 길을 돌려서 부산대병원으로 갔어요. 가니까 헬기가 뜨더라고. 저게 뭐지? 그러고는 이제 가서 최고위원들을 만났더니 예. 방금 이송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황당했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정말로 끔찍한. 예. 그 당시에 사실은 그 누구도 그 상황이 네. 어떤 상황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환자를 직접 보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의사가 어떤 상태라는 걸 명확하게 말해주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래서 그 뒤로 뭐 어디로 이송했냐 뭐 이런 판단을 네, 물어볼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좀 약간 가혹하다. 특히 공당의 대표 총선 앞두고 있는 대표를 그렇게 이제 목숨이 거의 왔다 갔다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예. 누가 보더라도 그러면. 그거를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들었던데 하여튼 그 생각하니까 아이고 저 연초부터 그러니까요. 예 아주 매우 그렇습니다. 흉흉했다. 예. 예. 그리고 그 사건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고 수사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습니다. 뭐 그 문제 저희가 뭐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그야말로 그 재래시장 설 대목이잖아요. 네. 설 대목 앞두고 충남 서천. 예, 서천의 그 수산물 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현장을 직접 가보겠다고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갔다가 20분 만에 자리를 떴는데 정작 2층에 있는 상인들은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네. 돌아가 버렸어요. 저도 보도를 봤는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쇼죠. 쇼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치적으로 급했으면은 하루 전날 사퇴하라고 네. 요구를 했다고 해가지고 온 나라가 흉흉했던 그 와중에 네. 이거 상가가 전소가 됐잖아요. 한 예. 220채 정도 되는 그 상가가 입점해 있었다고 하는 그게 다 탔는데 네. 예. 거기를 가면서 그렇게 20분 만에 사진만 찍고 네. 현장에서 철수를 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예. 같은 열차를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열차에서 최소 1시간 정도는 같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과연 뭐냐? 서천 현장을 간 것이냐 아니면 둘이 단독 회담을 하려고 네. 정치 쇼를 한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인데요. 사실 이 재난이나 위기나 이런 상황이 오면은 대통령이나 각국 지도자들한테는 오히려 민생을 살핀다, 민심을 돌본다, 자기가 정말로 국정을 위해 헌신한다 이런 이제 이미지를 만드는데도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을 가면 상당히 오래 머무르기도 하고 예. 피해 현장도 다 좀 본인이 꼼꼼히 보고 예. 그리고 직접 정말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분들도
국회의원들도 만나서 직접 말씀도 듣고 오히려 그런 장면을 국민들께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국민적 통합도 하고 네. 실제로 어려움에 처한 부분을 최고 지도자가 직접 행정의 수반으로서 약속할 건 약속을 하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좀 신뢰도 드리고 말이죠. 네. 이렇게 해서 민심을 안정시키고 현장을 수습하는 게 일단 지도자가 해야 될 기본 이제 덕목인데 네. 어제는 저도 봐도 이거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오직 이 국정이 아니고 예. 민생이 아니고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구나. 네. 이게 선거 노름이나 예. 아니면 권력 다툼이나 예. 이런 데만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사실은 나머지는 다 거칠애고 보여주기식 정치 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들어도 저는 뭐 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 단독 회담 할 것 같으면 그냥 여의도에서 하지 아니면 용산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러니까 마침 이제 서천까지 갈. 마침 큰 이제 사고가 생겨놓으니까 아마 그게 그럴싸하게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국민들입니까? 오히려 더 화를 질러요. 저 염장을 지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보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지역구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령사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김태흠 충남지사가 또 국민의힘 소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당장 선거 앞두고 본인들에게 유리한 지역구에서마저도 민심이 이반되는 이런 상황을 만든 걸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심 위반 생각을 안 하고 아예.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대통령이 가면.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추측해 보건대 보고가 긴급 올라갔고 네. 장동영 사무총장 지역구기 때문에 네. 당에서도 빨리 의사결정을 했을 거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예. 뭐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보여준다는 차원으로 이제 마침 충남이고 하니까 예. 긴급 결정을 했겠죠.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 왜 이게 왔어? 똥볼이 되는 결과가 오는 거 아닌가. 예, 이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특히 저도 자치단체장을 해봤잖아요. 예. 사고나 위기는 언제든지 날 수가 있어요. 예. 아무리 우리가 대비를 하고 해도 네. 위기는 언제든지 오고 사고는 언제든지 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네. 사고 수습의 가장 첫 번째는요. 뭐니 해도 최고 지도자가 일단 현장에 가서 현장 상황과 이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 네. 두 번째는 거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살펴보고 네. 그분들의 요구와 아픔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거든요. 네. 그리고는 이제 뭐 이제 원인 파악이라든지 원인 파악에 따르는 조치 뭐 수사가 필요하다든지 복구가 필요하다든지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든지 이거는 그 차후 문제잖아요. 네, 그렇죠. 사고가 났으면 사고가 난 그 상황을 일단 마주하고 그 마주하면서 절대 당신이 혼자가 아니다. 네. 국가가 당신과 함께 있다. 네. 정부가 당신과 함께 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걸 수습해 나갑시다. 라는 신뢰와 믿음을 주는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 그건 어디 가고 나머지 이제 자기들의 정치적인 게 사진 찍기 그리고 보여주기 그리고는 열차 타고 올라가면서 대통령하고 비대위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시간 뭐 가량 네. 같은 열차를 타고 가는 그것만 지금 사실은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한동훈 생각이 든단 위원장이 말이죠. 기자들에게 뭐 일문일답한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민생을 6번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차 안에서 무슨 얘기했냐, 뭐 갈등이 봉합된 거냐. 할 말 없으니까 같은 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민생 얘기를 그렇게 하면서 왜 정작 민생 현장에서는 아니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당장 그 거기 상인 여러분 모이시라고 해서 수첩 놓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먼저 문제를- 올라가면 네. 여당 대표는 네. 현장에 이왕 왔으니까 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럼 당연히 이거를- 제가 이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예. 아니 당 대표가 왔는데 예. 대통령 먼저 바쁘다 바쁘다 하고 예. 뭐 치고 가더라도 예. 아니 그러면 대통령까지 오셨으니까 정부 여당 대표가 있으니 네.
뭐든지 필요한 걸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누가 직전에 보더라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와서 조금 있다가 장관 그 이상민 장관하고 대통령 오니까 현금 지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상인들이 왜냐하면 설 앞두고 현찰로 막 물건 사놨는데 다 타버렸으니까 당장 급한 현금 지원 좀 어떻게 안 되겠냐 하니까 그거는 대통령 오면 그 얘기를 좀 해보시라라고 하고 있었는데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니까 밤새 대통령 기다렸던 이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이 이제 상황이 황당한 게요. 네. 강성희 의원 네. 강제로 입을 네. 막고 몸을 드러내는 물리력을 행사했던 경호처 직원들의 행태를 보면은 네. 이 현장도 똑같아요. 아니 불이 난 게 그 현장에 이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 거잖아. 그러면 1층에 당연히 그 피해자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일부 대표자만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삼엄한 경호하에 있고. 딱 달랑 그 몇 명만 만나고 나머지는 2층에다 몰아서 계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놓고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상인들을 만날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 입은 서천의 그 상인들을 어떤 대표자만 달랑 1층에 이제 그러니까 그 있었던 전체 거죠. 상인들을 들러리 세운 겁니까? 본인들의 정치 어떤 그런 셈이죠. 공학을 위해서? 병풍을 병풍 세운 세우고. 것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예. 아 많은 이게 재난 인재를 현장에서 어떤 다른 재난에도 대통령이 현장을 직접 갔는데 이런 경우는 없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정이나 민생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다 이런 걸 보여준다 싶어서 참 저는 이렇게 비판하기에 앞서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국민은 안중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버려진 거잖아요. 서천에 있는 국민들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대통령이 직접 왔고 장관들이 줄줄이 왔고 행안부부터 중소기업 줄줄이 같이 왔고 네. 여당의 당 대표가 왔고 네. 충남도지사가 왔고 예.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여당 소속 사무총장이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예. 실세들이 다 왔잖아요. 예. 그런데 와서 제대로 된 자신의 호소 한번 못 해보고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접근도 못하게 하고는 잠깐 한 20분 앉아 있다가 바로 그냥 사진만 찍고 싹 다 가버리고 그 뒤에는 뭐 장관도 아무도 안 남아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참 있겠습니까? 거의 그러니까 버려진 국민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뭔가 도대체 국정 운영을 뭘 보고 하는 건가라는 어떤 근본적인 그 물음을 갖게 되는 게 그러게요. 대통령 취임 첫 해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퇴근길에 본인도 봤다는 거예요. 어우, 저 벌써 아파트가 1층이 잠기고 있네. 그거 보면서 그냥 퇴근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신림동 그 반지하 방에 가가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쳐다보는 사진이 그걸 또 홍보 사진으로 또 올렸어요. 네.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리 국민들은 뭡니까? 그냥 어떤 그 데코레이션의 어떤 한 장식품에 불과한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겁니까? 느낌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왕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바닥에 왕자도 썼으니까. 그러니까 왕은 사실 나머지 사람들을 자신의 신민이거나 아니면 뭐 그냥 통치 대상 그 나를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의 원리로 보자면은 완전히 거꾸로 선 거죠. 그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나라가 거꾸로 서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그 장면이 너무너무 사실은 가슴 아픈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참사 현장 같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정치쇼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허리 숙여서 인사했는데 왜 비난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그게 뭐 무슨 상관 있어요? 만나면 형님 오래간만입니다. 뭐 허리 숙여 할 수 있고 예. 또 사실 이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암투 같은 저런 모습이 쇼 아니냐,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네. 이렇게 이 의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어요? 이때까지 본인들이 보면 네.
형님하고 하면서 검찰공화국을 이끌면서 공정과 상식과는 하나도 상관없는 정말 특권 세력만의 그런 독단적 국정 운영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고 네. 동시에 만약에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된 쓴소리를 하려면 특검법을 수용하면 되는 것인데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해서 약간 사과하실 수 없을 수 있을지 이런 식의 이 네. 태도를 가지고 네. 국민들을 무슨 뭐라 그럽니까? 한동훈이 저 이제 드디어 반기를 드는구나. 멋지다. 옛날에 이명박한테 저 비판하던 박근혜 삘 난다. 야 보수당의 대표답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네. 쇼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지금 머리 숙여 저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비판하느냐 하는 식으로 하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건데 네. 좀 당당하게 합시다. 당당하게. 국정 운영에 문제 제기를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예.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예. 문제가 있어 보이면 문제가 있다고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조국 장관 이 따님이나 아드님한테는 무슨 서류 하나들 가지고 무슨 네. 상장 하나 그다음에 뭡니까 아르바이트 이런 그 하나 이런 걸 가지고 그냥 압수수색을 몇 번을 했습니까? 온 나라 도배를 해놓고는 그 명품백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고 저거 뇌물 아니야? 혹은 아니면 뭐 부탁 있었던 거 아닌가?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저거 받아도 돼? 공무원 부인은 그러면 받으면 사과하면 끝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네. 오히려 국민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법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네. 저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느냐는 식으로 이게 적반하장 중에 적반하장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한윤 충돌 사태의 본질은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저 일방적 국정 운영 독주. 네. 그게 핵심이죠. 결국에는 사단이 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앉히는 과정도 결국에는 김기현 대표를 몰아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앉혔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제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가만히 민심을 보니까 선거를 이기려면은 국정 난맥상 중에 국민들이 가장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는 부분을 제거를 하거나 좀 빼야 자기도 선거를 치를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당내에서 이제 솔솔솔솔 김경률이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좀 나오고 당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갈등의 소재가 됐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큰 모션을 하고 네. 큰 동작을 하더라도 그 틀을 깨지 못한다면 네. 그건 약속대로는 아닙니까? 다 짜고 치는 거죠. 형님, 제가 요만큼 할 테니까 좀 아파하는 척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또 연기하다 보면 뺨도 그냥 때릴 수가 있으니까요. 예. 맞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연기니까. 그러니까 약간 맞아서 피가 나도 일부러 때린 거 아니니까. 예. 열차 안에서 그런 얘기 했을까요? 모르죠 뭐.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네. 요 장면은 결국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뿐만 아니고 그동안 양평고속도로 그다음에 인사 개입 논란 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네. 독주 이런 독선 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어하거나 견제하거나 국민들 편에 서서 정치적으로 제대로 이게 바로잡지 못한 국민의 힘, 네. 이 양자의 수직적 관계가 만들어낸 사단이다. 네. 그런 점에서 좀 제가 볼 때는 어제 그 장면도 결국에는 네. 이걸 봉합하려고 하는 게 결국 쇼다. 쇼다. 근데 의원님 말씀이 100% 정확한 게 뭐냐면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은 김건희 리스크거든요.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냐 마냐 이게 핵심인데 프레임이 자꾸 전환돼요. 김건희 특검법에서 그래서 김건희 사과할 거냐 말 거냐.
사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사과 프레임으로 갔다가 지금은 오늘 아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래서 김경률 사퇴시킬 거냐 말 거냐.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 보내가지고 했다는 얘기가 김경률 사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게 그럼 김경률 이제 사퇴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네. 정확하게 네. 전문 용어로 스핀한다고 하거든요. 핀. 이게 언제 이제 아주 유행을 했었냐면 네. 이제 클린턴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네.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 정치 컨설턴트가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스핀 닥터라고 불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핀이라는 게 돌린다, 꼬운다는 예, 이야기잖아요. 예. 어떤 일이 생기면 꼬우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네. 쉽게 말하면 아이고 저 달이 보름달이네 이렇게 하는데 달을 쳐다보라고 했더니 야, 네 손가락에 때 꼈어. 너 그 반지 어디서 났어? 야, 너 내일 한 거 그거 문제 있다야.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온 관심이 달에 가는 게 아니고 그 손가락에. 손가락에 가거나 그 손가락에 있는 달이 누구를 욕한 문신이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상한 논란으로 이제 네. 이게 번져서 본질은 어디 이제 숨겨지고 네. 문제가 어디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전형적인 그런 장난질하고 지금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여권에서도 그런 스핀 닥터들이 네. 여럿 있을 거 아니에요. 기관에도 많고. 이동관 위원장이 본인이 이제 인사청문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제 이철규 이제 인재영입위원장. 위원장이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이 그게 명품백이라고 하지만 그게 국가에 이미 귀속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왜냐하면 국가에 귀속되는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의 어떤 재산들은 외교를 하거나 네. 공식적인 의전 절차 과정에서 받은 여러 가지 선물이나 이런 것들이 국고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그거 가죠. 당연하죠. 네. 저렇게 개인적으로 받은 네. 거는 뇌물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 다른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것들이기 때문에 예. 저절로 저게 귀속되지 않고요. 귀속되려면 이 수사 과정을 거친다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거든요. 보통 저기 선물을 받으면 김영란법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은 네. 그 뒤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이제 되는 그 절차도 있는데 이건 작물 아닙니까, 의원님?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얘기했지만 네. 한동훈 검사장께서 네. 이거를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게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일단 입건을 하고 네. 그래서 입건을 하는 과정에 또 입건을 하려면 요건이 있어요. 네. 그럼 적어도 검찰에서나 경찰에서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사과 하실 수 있을 수 뭐 이런 이제 정도 이야기 가지고 네. 이게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저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첫 번째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철규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에서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 위원장을 투톱으로 세우는 건 전 또 처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있던 전례인가요? 굉장히 희한한 케이스입니다. 예. 그러면 왜 그랬냐라고 제가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동훈을 못 믿는 거지. 그래서 크로스체크 용으로 이철규 총장을 갖다 박은 거야라고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을 해석을 해주더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그 명품백 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하고 이철규 위원장의 스탠스가 달라요. 완전히 반대였죠. 예,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이 앞으로 두 갈래의 노선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게 뭐 약속 대련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하고 비슷할 수 있냐면은 네. 그 옥새 파동. 아, 김무성 2016년. 대표가 네, 2016년. 옥새 파동을 네, 일으켰던 네. 그 당시가 박근혜 대통령이 그립을 잡고 네. 직접적으로 당무 개입을 하고 네. 공천 과정에도 깊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고 실제 이걸로 2년 받았죠. 문제가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때 수사 주체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건으로 이제 수사를 했고 유죄가 났어요. 근데 그때 그 과정에서 보면은 갈등이 엄청났어요. 찐박, 친박, 네.
야박, 예. 야는 밤에는 이제 박근혜다 이거죠. 예. 하여튼 등등등등등 해서 나중에는 하여튼 뭐 당이 거의 쪼개지는 상황까지 맞아요. 가니까 김무성 대표가 오죽했으면 영도다리에 있는 사진 올리면서 네. 예, 이렇게 예. 도망갔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천 갈등이라는 게 결국 권력 갈등으로 번지고 네. 치명적인 분열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네. 지금 이제 더 지켜볼 일입니다만 지금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또 권력의 속성상 네. 선거의 속성상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힘이 쏠릴 수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걸 예의주시해야 한다. 네. 이렇게 봐요. 미래 권력인 한동훈 쪽으로 쏠릴 것이다. 그렇게 이 싸움이 귀결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설사 있다. 네. 설사 예. 윤석열 정부에 일정하게 크랙이 가고 약간의 윤석열 리더십에 예. 약간 손상이 오더라도 예. 선거에서 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을 일정하게 견제하는 네. 일종의 히어로 네. 영웅 작업이 네. 진행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경계심을 늦추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따라서 저는 이게 늘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편승해서 상대방이 자살골 넣으면 우리가 1대0으로 이길 거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 우승 못한다. 네. 그래도 우리가 한 골은 넣어야 된다. 예. 예. 그래, 그렇죠. 그래 한 골 넣어놓고 예. 이렇게 잘하고 예. 나머지 상대방이 실수하면 자살골 넣으면 2대0으로 이기고 예. 뭐 2대0으로 이기면 좋지만 우리도 실점할 수도 있잖아요. 예. 2대1 될 걸 대비해서 상대방이 자살골 넣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일단 우리 한 골 넣어놔야 우리도 한 골 먹으면 네. 2대1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의원님께서 약속 대련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총선 앞두고 기획된 드라마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미래 권력으로 세우는 과정일 텐데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민주당이 그렸던 그림은 윤석열 심판, 윤석열 대 이재명 이 구도로 선거를 하려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하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느닷없이 한동훈이 등장해서 새로운 변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중도 표심을 흔들 때 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전략으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 YTN 네.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네. 오늘 보도됐던데요. 한동훈 위원장의 등장이 네. 지지 정당을 정하는데 영향을 줬다는 게 39%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보수 진영은 70%가 육박해요. 예.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보수 진영에게 한동훈 아이콘이 작동을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도가 여전히 30% 초반대를 못 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신년 기자회견이 필요하다. 어제 예. 오늘 보도 보니까 예. 신년 기자회견의 필요성을 80%가 넘는 보수층이 오히려 요구하고 있어요. 예. 그 말은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네. 이대로 그냥 가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네.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네. 위험 신호를 이미 보수층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도도 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민주당 쪽으로 저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네. 상황으로 예. 판단이 되는데 네.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네. 대로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한동훈 팩토인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수 대 진보의 선거로 가면 네. 한동훈 대 이재명의 선거로 가면 네. 반반 게임 이거나 우리가 조금 앞서거나 네.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 민주당이 네. 좋은 그런 이제 기회를 네. 날릴 수도 있다. 그런 위기감을 저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네. 일단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윤석열 심판 선거로 확고하게 구도가 서도록 네.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게 첫 번째가 저는 이제 이 우리 지도부가 네.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두 개를 빨리 결정하는 거. 하나는 선거제. 선거제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거- 또, 네. 예, 또 하나는 범야권이 아까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특검법.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선거법도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지금 이제 뭡니까 저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네. 이런 민생의 중요한 네. 이슈들과 관련한
정치적 연대체 예. 이런 거를 확고히 구성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현재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더 이상 좀 머뭇거리지 말고 네. 구정 앞두고는 예. 국민들께 예. 확고한 윤석열 심판 선거로 이번 선거를 치러달라. 민주당도 필요하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네. 이제 반윤석열 전선의 중심에 민주당이 서겠다라고 네. 하는 국민적인 그런 시그널 네. 이걸 보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여쭙겠습니다. 우선 선거제도 도대체 왜 이렇게 못 정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아니,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다시 병립형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도가 또 슬금슬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꿈쩍도 안 하고 네. 무조건 병립형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 당론을 고수하면 네. 아무것도 합의가 안 될 거가 뭐 명약관화한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가장 문제는 결국 위성정당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는 17석은 병립, 예. 30석은 연동형으로 네. 치렀는데 이번에는 병립 부분이 다 캡이 가지고. 벗겨지기 때문에 47석 전체가 연동형이 되니까 네. 쉽게 말하면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120석 정도를 넘기게 되면 네. 지금 한 160석 가까이 되잖아요. 네. 근데 120석을 넘기게 되면은 비례대표는 제로입니다. 못 가져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 그럴 위험에 노출이 되게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151석이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이제 안 맞는 거죠.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사실은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현실적인 그런 이제 의석수 분포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그랬을 때 또 야권은 여러 정당이 우후죽순 난립하다 보면 네. 윤석열 심판 선거가 되는 게 아니고 야권이 분열돼서 다 쪼개져 가지고 예. 그냥 자기 그냥 이렇게 이익만 챙기는 네. 분열된 야권의 모습을 노출하게 되면 네. 이제 이 시대 정신으로 볼 때 굉장히 실패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네.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고민과 우리가 이제 약속했던 것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은 구정 전까지는 어떤 경우라도 저는 결론을 내야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구정 때문에 넘어가서도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뭐 천상 제가 볼 때는 현행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부분 범야권의 어떤 정치 연합체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제 비슷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요것도 사실은 민주당이 결심하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용해인 의원이 이끌고 있는 비례연합 선거연합당, 비례연합 물론 이제 할 수는 네.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여전히 민주당이 스스로 위성정당을 또 만든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몇 번이나 최근 들어서 사과를 했는데 또 그러느냐라고 하는 비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어서 네. 약속 위반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그게 크고요. 네. 뭐 못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정치라는 게 역시 가장 중요한 건 명분과 약속인데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이명백 공관위원장께서 지난 일요일 날 네. 소수 정당의 배려가 지금 지난번 연동형 제를 도입했던 가장 큰 취지였는데 네. 연동형 제도가 무력화된 게 결국에는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즉 지역구의 의원을 출마시키지 아니하는 비례정당들이 따로 만들어지면서 위성정당으로 지역구와 비례제를 연동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의석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연동제 자체가 무력화됐고 네. 이번에도 또 그걸 무력화 시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 행태를 볼 때 이 네. 제도는 이미 사문화된 거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예. 병립형을 채택하되 예. 권역별로 가고 예. 그 권역별 병립형 내에서 30%씩 소수 정당 전용 지역 의석제죠. 네. 그래서 3% 이상 득표하는 정당들 중에서 예. 거대 정당이 아닌 정당들에게 30%의 비례 의석을 우선 배분들을 해주고 네. 그리고 나머지 70%를 가지고 예. 나머지 정당들이 이제 비례
비율대로 가져가는 네.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학자답게 굉장히 논리적 일관성도 있고 네. 그럼- 제도로서의 외국 사례들도 있고요. 그런 제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뭐 저는 굉장히 사실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네. 또 똑같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뭐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내일 의총에서 네. 저희들이 이런 걸 종합적으로 논의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일 의총에서 사실상 권역별 병립형으로 의견 수렴이 될 가능성이 높은 추인할 가능성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권역별 병립이 이제 민주당이 약속해 왔던 다양성의 정치 그리고 우리가 이 연동형을 도입할 때 했던 네. 취지, 그러니까 소수정당의 어떤 진입 보장, 네. 뭐 이런 등등을 통해서 연합 정치가 가능한 구도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약속을 그냥 버리는 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당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원내 지도부에서 조사한 결과가 55대 45 정도로 네. 55가 병립형 선호, 45가 연동형 선호 이렇게 됐던 것으로 알기 때문에 네. 당내 구조로 보면은 만만치 않은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 자체가 이제 시한이 다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이제 논쟁만 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서 네. 결정을 해야죠. 이거를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어떤 원칙하에 우리가 결론을 낼 것인가 네. 이게 이제 고민인데요. 그래서 내일은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 용해인 의원이 주장하는 민주당부터 해서 뭐 정의당, 진보당, 뭐 열린시민당 뭐 등등등등 다 포함되는 어떤 연합정당, 선거연합정당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건 사실상 위성정당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대안이 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네. 우리가 하다 최후의 선택이 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예. 그런데 여전히 저 경우에도 네. 정치라는 것은 다 존재 이유들이 있는 정당들이 모여서 연합을 해야 될 경우에 네. 복잡한 셈법이나 또 다른 분란 네. 이런 게 상당히 예상이 돼요. 몇 석들을 가져갈 거냐, 네. 순번은 몇 번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걸 놓고도 쉽게 그렇게 합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뻔히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도라는 게 도입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게 시대 정신에도 맞아야 되고 국민적 요구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우리 민주당이 지금 어렵더라도 기준과 원칙 명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 내일 논의가 저는 그래서 좀 굉장히 치열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사실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제 당내 여론도 이제 존재하는 게 사실인데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3%씩 그 3%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의석을 배분했을 때 소수정당 소위 얘기하는 제3지대 혹은 그 밖에 소수정당들이 가져갈 의석이 몇 석씩이나 될까요? 47석을 이제 3개 권역으로 네. 나누면 예. 수도권의 경우 예를 들어서 17석 정도를 배정을 한다고 보고요. 예. 중부 지역이 인구가 제일 작은데 네. TK, 충청, 강원 이렇게 될 텐데 네. 거기에 뭐 한 15석 15석.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남부? 남부 그러니까 이제 전남북하고 부울경 예. 여기 권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17석 17석. 예. 내지는 좀 이제 수도권은 18로 할 수도 있고 밑에를 16으로 할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도권이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예. 원래 의석 비율로 47석을 3개 권역으로 나누면은 서울이 20석이 넘어갑니다. 21, 2석 정도 예, 나와야 예. 정상 아닙니까? 예, 인구가 절반이 되니까요. 많으니까, 예. 그런데 지역 균형 비례 예. 방식을 채택을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방이 안 그래도 지역구에서 많이 줄어들잖아요. 지금 예, 계속 예,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수도권에 배정되어 있는 비례 의석 중에 일부를 띄어서 네. 24석 정도 되는 것 예, 중에 예. 한 6석 정도를 띄어가지고 예. 이제 지방으로 더 배치를 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지역 균형 비례라고 이제 일단 부를 수 있겠고요. 예.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그 권역 내에서 30%씩을 치면은 곱하기 30% 네. 하면은 서울이 예를 들어서 17석이 됐든 18석이 됐든 3 하면은 예. 뭐
이 6석 예.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서울, 경기, 인천에서 6석 정도를 아까 말씀드린 3% 이상 득표한 정당 중에 네. 거대 정당이 아닌 예. 정당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겠죠. 예. 먼저. 그러면 의원님 이렇게 하면 15석 정도가 네. 소수당한테 배정될 수 있는 의석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보면 정의당 포함해서 정의당도 지금 최근 여론조사 보면 한 2%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준석 신당은 뭐 한 몇 석 돌아갈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소수 정당들에게는 들어오기가 네, 이렇게 어렵다. 되면 우리 유권자들이 네. 현명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투표를 할 거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도 설계가 되고 나면 그 제도의 효과라는 게 있는 건데 네. 그 제도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근본적으로 네. 소수정당 전용 이런 네. 의석제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근데 의원님 소수정당은 기본적으로 다 예. 민주당하고 가까운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준석 신당은 국민의힘하고 가까운 거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여러 세계적 추세로 볼 때 좀 다양성의 정치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너무 그렇게 욕심을 부려서 저렇게 독점 독주를 하는 게 시대를 거꾸로 간다는 걸 좀 분명히 알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예. 국민의힘을 좀 견인해낼 수 있는 힘은 민주당에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결국 고민인 게 네. 단독 처리를 네. 할 수 있냐. 네.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또 단독 처리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네.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싶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개인적인 고민입니다만 빅딜 해보면 어떠냐. 빅딜?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예. 서로 양보도 하면서 예. 이제 특검법 지금 표결 시기 문제도 남아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후에 또 몇 가지 중요한 국가적 쟁점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럴 때 저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된다. 결국 용산 대통령실에서 선거제도도 저는 꽉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정치적 리더십을 좀 기대하면 이게 무리일까요? 뭘 빅딜할 수 있을까요? 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 아닌가 지금 싶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최수근 상병 사건 관련된 그 특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런 거는 뭐 저희들이 이게 빅딜의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삼을 수는 없는 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그러면 없을 거고. 저쪽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김건희 특검법 아닐까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표결 시기가 이제 예. 문제가 되겠죠. 저쪽이 우리 총선 이후로 미룬다. 그러니까 이제 표결 시기에 대해서 그쪽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 했다가 왜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정치는 또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제도 받고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 이후에 처리하는 것을 빅딜할 가능성을 얘기해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상상을 한다면 그 저도 가능성도 뭐 있다. 가능성이라보다는 한번 고민해 보면 하도 안 풀리니까. 하나 안 풀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을 견인하려면은 자기들도 뭐 혹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협상의 장으로 그러면 혹시나 하고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 말씀하신 뭐 최수근 상병건이나 이태원 특 이거는 대상이 안 되죠. 그건 흥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특검법의 표결은 우리 당이나 혹은 우리 우호 세력을 치면 200석은 현재는 안 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표결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한 번쯤 선거제도가 나라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면 한 번쯤은 뭐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해보는 거죠. 그러나 모르겠어요. 지도부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대상은 어쨌든 권역별로 나눠서 중부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이명박 위원장이 제시했다는 아니고요. 제가 제시했던 24대 23. 24대 23. 그 이제 안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협상이 정 안 된다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도부 간에 결단으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구정은 넘기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요. 지금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KBS 단독 인터뷰를 할 것인지 이제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고민 중인 것 같은데 대통령 되고 도어 스태핑 하다가 바이든 날리면 사태 이후에 그마저도 중단해 버리고 외신과는 뭐 순방 앞두고 한 번씩 인터뷰를 하지만 국내 언론 가운데는 조선일보 말고는 해본 역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국민하고 소통을 그렇게 강조했던 대통령이 용산으로 대통령실까지 옮겼던 대통령이 이렇게 소통하지 않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야당도 뭔가 좀 제기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그 국민과 만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좀 어떤 사실 심각하죠. 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기자회견 혹은 국민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네.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게 그 이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네. 기업은 기업대로 네. 또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노동자는 뭐 이렇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네. 또 우리 관련해서 학생은 학생대로 뭐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올해 삶의 계획이나 네. 혹은 뭐 경제적 비전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네. 소비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고 단순히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싶다든지 무슨 개인적으로 예? 호불호가 있는데 뭐 보기 싫다 보고 싶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나라의 이 운명과 관련해서 이제 이 대통령이라는 최고 책임자의 이 소통 노력이 그 나라의 운명 미래와 관련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공적으로 필요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정말 문제가 심각한 이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저는 기자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 열차 타고 딱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서 네. 약간 사과 비스무리한 걸 할 테니까 너도 좀 약간 비스무리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주고 나도 반보 물러설 테니까 당도 적절하게 이렇게 뭐 그 약속 대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 사과 정도 하는 거 가지고 무슨 얼굴에 약간 키스 나는 거니까 예. 선거를 조금이라도 더 이기면 좋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네. 특히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선거 와중에서 직접 나와서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네. 대국민 사과하고 자기는 이 아내로서 네. 내조 역할만 하겠다고 분명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국민들한테 고개를 숙였고 예.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못할 거 있겠습니까? 선거가 다가오는데 근데 뭐 주변 지인들한테 뭐 사과는 못한다, 사과 불가론 이런 거를 텔레그램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요. 근데 또 오늘 아침 또 TV조선 단독 보도를 보면 김 여사가 또 당이 결정하면 뭐가 됐든 따르겠다라는. 그러니까 TV조선 입장에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느냐는 시그널을 TV조선이나 이런 데서 보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대통령실을 잘 아는 어떤 평론가에 따르면 그 보도는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TV조선의 입장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TV조선 입장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거라도 이제 해, 이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게임으로 들어가면은 저는 가능하다. 그 그렇기 정도의 때문에 쇼는 할수 있다. 그 정도. 정도의 쇼는 왜냐하면 뭐. 이제 사법적인 뭐 네.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프로세스로 아니고.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과 정도 하고 무마하고 이 정도에서 마무리.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어떤 판단을 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 이원주 의원 복당한다는데요. 저도 기사는 봤는데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했었습니다. 대표께서 이제 아마 권유를 했다 이렇게 네. 제가 보도를 봤는데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지만 정치적으로 아마 대표가 판단하신 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 대표가 판단하신 거고 저는 뭐 선거 앞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아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외부에 이렇게 다른 당에서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뭐 영입하거나 하는 거가 뭐 아주 잘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저는 없는데 다만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선거를 앞두고 있는 예. 대표의 정무적 판단이니까 네. 저는 뭐 대표의 만약에 권유가 있었다면 예. 존중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반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욱, 조응천, 그다음에 김종민 세 명은 탈당하는데 이원주는 받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 비판이 있을 수 있죠.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역시 이제 뭐 선거 과정에서는 그러저런 이제 이합집산 같은 게 네. 늘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의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예. 추미애 전 장관이 임종석, 노영민 두 분에 대해서 출마하면 안 된다. 정치적 양심이 실종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약간의 구원 같은 게 있으실 수 있고요. 구원이요?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하고는 그때 처음에 대선 때 약간의 갈등 당대표 하실 때 네. 예, 그런 게 약간 있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아마 법무부 장관 재직하시면서 또 노영민 실장하고는 그 당시에 같이 재직하셨었기 때문에 네. 그때의 뭐 상황은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게 있을 수 있고 네. 정치적으로 보자면 아마도 이제 좀 최근에 여러 가지 당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제 좀 정치적으로 이제 본인의 입지를 좀 더 네.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문제 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 때 앞두고는 특히나 뭐 이런 586 퇴진론부터 시작해서 네. 문재인 정부와 관련해서 책임 있는 분들의 거취 문제, 네. 뭐 또 혹은 또 거꾸로 보면은 또 이 대표와 가까운 분들에게 오히려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네. 압박 이런 것들도 그 전에 보면은 이제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례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일종의 그런 이제 선거 앞둔 여러 그런 이제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다. 그렇죠. 공방의 하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을 키운 임종석, 노영민 석고대죄하라 이런 주장을 했어요. 윤석열을 키웠다는 게 무슨 얘기로 저희가 이해를 그러니까 이제 추윤 갈등 당시에 네. 추미애 장관께서 아까 노영민 실장이 비서실장을 하실 때 네. 아마도 섭섭함 같은 게 있으시지 않았나는 추측이 가능하니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 아닌가 싶은데 네. 좀 저도 정확히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자면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심판 선거여야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좀 책임 있는 자리에서 제대로 그 당시에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아마 지적. 평가를 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조국 전 장관 네, 어떤 뭐 신당 얘기도 나오고 뭐 등등 이슈가 있는데 정치를 만약에 하기로 결심한다면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조국 장관이 지나치게 탄압을 당하고 정치적으로 멸문지화에 이를 정도로 이렇게 당한 게 사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적 회복뿐만 아니라 네. 정치적인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게 이제 직접 출마냐, 뭐 당을 만드는 거냐, 혹은 어떤 응원하는 응원군으로서 역할이냐, 네.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저는 아마 2월 초에 뭐 재판이 네. 있는 걸로 압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기점으로 해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윤석열 심판 해야 되는 이번 선거에서 네. 저는 조국 장관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그런 선에서 네. 저는 정치적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선거에서 역할을 예, 해야 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요, 옥중 창당을 했습니다. 검찰 독재 해체당인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송영길 대표도 굉장히 억울하시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도 대표하실 때 최고위원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네. 그분이 그렇게 뭐 없는 것을 지어서 네. 하실 분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억울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건데요. 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제 당 밖에서 지금 다른 정당을 창당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면 전체 반윤 전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네.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개특위 간사라서 네. 저도 답답해요. 네. 그러니까 꼭 민주당이 2월 초까지는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네. 우리 애청자분들, 시청자분들도 응원 좀 해주시고 네. 우리 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정말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아마 함께 결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고 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